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책 읽기 참 좋은 날인데요. 오늘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내가 죽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임사체험 상태의 그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임사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요. 이 책을 접하면서 죽음 앞까지 간 그 상황에 대한 뜻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번 어떤 그 묘사로 그 상황이 그려지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 정말 가볍고 자유로워. 왜 아픈 데가 느껴지지 않지? 그 통증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잠깐, 주변은 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까? 그런데 안 무서워. 왜 겁나지 않은 거지? 두려움은 어디로 갔을까? 세상에 두려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정신없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에도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주위가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더 의식에서 멀어져 어디론가 빠져들고 있었다. 장기들은 기능을 멈추고 있었다. 나는 지난 4년간 내 몸을 침입해온, 아니 잠식해버린 암에 항복하고 있었다. 2006년 2월 2일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날이다. 바로 내가 죽은 날로 혼수 상태였지만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가족들의 급하고 당황스러운 마음도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를 본 의사의 얼굴은 충격으로 아예 굳어져 버렸다. 의사가 남편 데니에게 말했다. 아내분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부인은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목숨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의사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걸까? 나는 궁금했다. 난 평생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엄마와 데니는 왜 저렇게 당황하고 겁에 질려 있는 거지? 엄마, 울지 마세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요. 전 정말 좋아요. 엄마 진짜라니까요. 나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다. 정말 괜찮다고 말하고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걸까? 사랑하는 엄마와 남편을 안아주고 싶은데 왜 나는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있기만 한 거지? 정말 괜찮고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알려주고 싶은데. 여보 데니, 나 이제 휠체어 없이도 다닐 수 있겠어. 기분이 정말 좋아. 나는 더 없는 기쁨과 희열의 상태에 있었다. 내 몸을 점령해버린 암의 고통에서 마침내 풀려난 것이다. 엄마와 데니도 나처럼 행복해하기를 바랐다. 그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났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걸까? 엄마와 데니에게도 해방의 날이 아닌가? 왜 이 기쁨을 함께하지 않는 거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안 보이나? 부탁입니다. 하실 수 있는 게 분명 더 있을 거예요. 데니와 엄마가 의사에게 간청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의사는 요지부동이었다. 왜 더 일찍 데려오지 않았나요? 환자분 장기가 기능을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진 거고요.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겁니다. 불가능한 부탁이에요. 지금은 어떤 조치를 해도 독성이 너무 강해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장기가 다 기능을 멈췄어요. 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아내를 포기할 순 없어요. 데니도 물러서지 않았다. 남편은 침대 위로 축 늘어져 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고통과 무력감이 뒤섞인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를 고통 속에서 꺼내주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전할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었다. 의사 말을 듣지 마, 데니. 제발 듣지 마. 의사는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아직 여기 있고 이렇게 좋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걸. 아니 정말 멋져.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나는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가족은 물론 의사의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 무력감과 절망이 실제로 느껴졌다. 그들의 감정이 내 감정인 것 같았고 마치 내가 그들이 된 것 같았다. 당신의 아픔이 느껴져. 여보, 당신의 감정을 전부 느낄 수 있어. 제발 날 위해 울지 마. 엄마한테도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해줘. 엄마한테 말해줘, 제발. 하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그 순간 나는 동시에 더 큰 그림, 더 원대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는 듯 내가 그들로부터 물러서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자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집착도 거두어졌다. 내가 정말로 죽고 있다는 자각이 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아, 내가 죽고 있구나. 죽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 정말이지 아름답고도 평화롭고 고요해. 그리고 드디어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그러자 내 육체가 멈추더라도 모든 것은 삶이라는 더 큰 테피스트리가 뭐냐면요. 다채로운 염색 실로 그림을 짜놓은 직물이래요. 벽에 벽걸이처럼 크다랗게 걸어놓는 그런 건가 봐요. 모든 것은 삶이라는 더 커다란 테피스트리 안에서 여전히 완벽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의료진이 내가 누워있는 침대를 중환자실로 밀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나를 빙 둘러서서 다급한 손길로 내 몸에 기계를 연결하고 바늘을 찌르고 관을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축 처진 내 몸에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담기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나는 자유로웠고 해방되었으며 장음하기까지 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완전히 자유로웠고 이런 기분은 일찍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러고 나서 나는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둘러싸이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가장 깊은 보살핌 같은 것이었고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물리적 형태의 사랑도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 그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 것이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나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어떤 방식으로건 행동할 필요도 없었다. 이 사랑이 나를 위해 있었다. 무슨 일이 있건 상관없이 말이다. 나는 이 에너지에 오롯이 잠겨 새로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기나긴 싸움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종착지에 다다른 것처럼 나는 마침내 집에 와 있었다. 임사라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도 더 자세한 또 묘사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들은 이제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의 얘기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얘기들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제 직물 장사를 하는 그런 가족들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나 봅니다. 유모도 나오고요. 긴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인도라는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그 전통적인 그런 사고에서는 자유로운 어떤 생각이나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를 이렇게 여자라는 이유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관습들이. 그런데 이 아니타 무르자니는 그런 욕구들이 또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대적인 취향이나 또 추구하는 것들이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전통 의상 입는 것보다는 청바지, 운동화, 등산화가 훨씬 더 편한 사람이었는데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고, 또 여행 같은 거, 또 음악에 대한 취향이나 천문학, 별 보는 거, 자연 속에 있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도 이제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그런 사람이랑 해야 됐는데, 결론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도저히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혼을 앞둔 며칠 전에 어느 날 저녁에 나는 엄마한테 가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얘기들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미래의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이 기대하는 바를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평생을 나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다가 끝날 것이고, 애쓴다고 해도 늘 낙제점일 것이다. 내 꿈과 장래 희망, 바람 따위를 이루기란 더더구나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였나 봅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참 멋진 분이세요.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엄마는 나를 끌어안고는 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킬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겁내고 있는 것을 진작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혼은 깨지고요. 이제 지금의 남편 데니라는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소울메이트이면서 연인이면서 잘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인데요. 결혼하고 아직 신혼인 상태였는데 극적인 사건이 또 이제 시작됩니다. 2001년 여름 절친한 친구 소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 소식은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가 검진을 해보니 흉곽에 커다란 종양이 자라 폐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참 무섭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초기여서 더 그랬을 거지만 건강검진에서 저는 발견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병원에서 알고 와서도 그날 저녁 샤워하면서 이렇게 촉진을 해서 이렇게 여자들한테 유방암에 대한 촉진을 늘 하라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생리 전후에. 저도 그날 위치를 알고 와서 이렇게 만져봐도 잘 만져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조그맣게 만져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촉진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이분도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서 병원 가봤더니
커다란 종양이 자라서 폐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손에 이렇게 제대로 만져지면 이미 병기가 꽤 진행이 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는 수밖에 없을까요? 각자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젊고 생기 넘치고 튼튼했으며 즐기는 것도 많은 친구였다. 그녀는 그날로 당장 입원해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소니가 암 진단을 받고 두세 달 뒤에 남편인 데니의 매부가 사망 위험이 큰 악성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데니의 매부와 내 친구는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기에 이 소식을 듣자 내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나는 암과 그 원인에 대해서 닥치는 대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거였다. 소니가 병을 이겨나가는데 옆에서 지켜주고 힘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 병에 대한 자료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잠재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두려워졌다. 농약, 전자레인지, 방부제, 유전자 조작식품, 햇빛, 공기오염, 플라스틱 용기, 휴대전화 등 거의 모든 게 암을 유발하는 것 같았다. 나의 이런 태도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그 두려움을 내 몸으로 직접 살아내게 되는 날이 왔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목선을 깔면서 자신이 그 두려움을 직접 살아내게 되는 날이 왔다라는 얘기를 비춰주시는데, 그 림프종이라는 암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분이 자신의 그 원인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병이 왔다는 그런 결론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복선으로 깔고 얘기를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4월 26일은 데니도 나도 결코 잊지 못할 날이다. 이 날이 이제 이분이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게 되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며칠 전 내 쇄골 바로 위 왼쪽 어깨에서 덩어리가 만져졌다. 순간 나는 그 사실을 거부했다. 아니, 혹이나 큰 종기일 뿐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어두운 목소리가 아군의 예언자가 끊임없이 속삭였다.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런 증상을 보였던 그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가 이제 의사의 말에 의하면 림프종이네요. 림프계에 생기는 일종의 암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는데요. 그 진단을 받고 나서의 그 다음 묘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의사 입에서 암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다른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의사가 하는 말은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웅거릴 뿐이었다. 난 흐려진 눈으로 진료실 창밖 풍경만 멍하게 바라보았다. 바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해는 천천히 항구 너머로 사라지며 하루의 마감을 알리고 있었고 마천루들은 은은하게 주황색, 갈색의 빛을 내뿜고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면서 행복한 금요일 저녁을 만끽하러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 내게 세상은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저도 참 발병 이후에 얼마 안 됐을 때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분명히 그 예전부터 계속 다녔던 그런 거리이고 그런 길이고 만나던 가게고 사람들인데 발병 이후에 전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초고에도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쓴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오랫동안 살아온 초록 지구별을 떠나서 저 혼자 외계의 어떤 낯선 별에 혼자 이렇게 불시착을 한 느낌.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온 지구라는 별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거리나 길들을 이렇게 너무나 낯선 그런 느낌으로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나만 다른 곳에 있고 나만 다른 사람으로 있는 그런 느낌. 이분도 아마 그런 느낌을 전하고 싶으셔서 이런 얘기들을 쓰신 것 같습니다. 같은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그냥 짐작으로는 아마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친구 손이랑 남편 데니의 매부처럼 그 두 사람이 굉장히 현대의학에서 그리고 주류의학에서 권하는 항암과 방사선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치료를 끝까지 받다가 정말 지독한 고통만 당하고 둘 다 세상을 뜨는 그런 이제 결론을 곁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주류의학에서 권하는 치료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받지 않은 것처럼 이분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통만 받다가 죽어간 가까운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를 하고 이제 친구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암이라는 병이 이제 나에게 닥치자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가는 친구를 바라보기가 더 어려워졌고 친구와 같이 보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다. 소니를 보면 긍정적이거나 낙천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었다. 소니뿐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급기야 우리 둘이 전처럼 같이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친구의 몸이 암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고 항암 치료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무서웠다. 똑같은 운명이 내 앞에도 펼쳐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나며 마음이 약해졌다. 나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일이었다. 너무나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발병 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책도 많이 읽고 강의를 많이 듣고 참 많이 들었죠. 강의를.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그 중에서도 제가 초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분은 이상구 박사님이세요. 엔돌핀 박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런 중한 병에 걸리신 분들 그 자연 치유를 돕고 계세요. 지금 설악산 어느 쪽에서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분이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런 자연 치유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치유에 이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그 주변에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이상구 박사의 뉴스타트 센터라는 검색어를 치시면 그분의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이야기라는 검색어를 치시면 그분을 통해서 특별한 약이나 어떤 그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 치유로만 온전한 치유에 이른 분들의 간증의 얘기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회복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떠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희망도 보고요. 그리고 저도 그 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이 그 길을 가게 됐는지 한번 꼭 들어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고요.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특히 제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변한다. 회복된다. 이런 제목의 강의들 들으면서 저는 두려움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게 된 계기들이 그분 강의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바뀌게 됐는데, 저희 남편이 저 수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집에 와 있을 때 정말 지독하게 알았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서 이 나이 되도록 감기 몸살 외에는 거의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감기 몸살도 어쩌다가 앓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앓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정말 심하게 앓았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가진 마음 상태, 뜻의 상태에 정확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학적으로 팩트 그 자체인데요. 그때 아마 남편은 평생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던 아내가 갑자기 암이라는 중대 질병에 턱하니 걸리니까 너무 이렇게 충격, 슬픔, 뭐 그런 것들, 그런 감정에 아마 그 세포들이 잠식당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정말 심하게 아팠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경에 늘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인생 사용 설명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한 그런 주문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저는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몸이,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그 건강이 지켜지고 행복이 지켜진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의학적인 팩트라는 그 사실을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병 후에 이렇게 치병해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 감사와 기쁨, 평온한 상태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그 불행감, 절망감, 슬픔을 같이 느끼게 되는 상태는 서로에게 해롭다는 거, 덕될 게 정말 없다는 거를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친구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뭐라고 결론을 적고 있냐면요. 이분이 설상가상으로 소니의 장례식이 있은 지 얼마 뒤 데니의 매부 역시 병마와의 싸움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역시 젊디 젊은 아내와 어린 두 아이들을 두고 떠났다. 나는 삶이라는 이 잔인한 농담에 분노가 일었다. 이것이 다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마치 짧은 생을 살다가 고통에서 뭔가를 배우고 이제 드디어 뭐가 뭔지 알 때가 되자 나무 상자 안에 담겨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았다. 그런 순간이 그토록 빨리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아무런 뜻도 없었다.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나면 정말 희망이 없고 웃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정말 극적인 반전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저는 우산을 들고 앞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자연들을 즐기며 누리며 앞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평안한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